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윤재성입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유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유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였는데 뉴트럴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뉴트럴에서 오버웨이트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뉴트럴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태양광 수요 개선의 방향성은 명확한데 아직까지는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쪽이 조금 더 유망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정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과거 대비해서 정유 설비의 증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과거 한 3년, 4년간 코로나 이후에 투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 미뤄진 투자분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설비가 증설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부터 큰 설비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65만 BD짜리 설비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62만 BD짜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S오일의 정유 설비 규모가 67만 BD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 한 S오일 2개 정도에 해당하는 설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괜찮았었던 구간이 작년 하반기 올해 연초까지 괜찮았었는데 이 설비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량 압박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소화되는 과정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신규 증설된 대규모 설비들이 소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윤활기유 같은 경우는 지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활기유 같은 경우가 2023년 그리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증설이 꽤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활기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진의 조정이 크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들이 지금 증설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이 물량들이 좀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기유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가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정유업체들이 화학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유업체들이 하고 있는 화학 제품이 왼쪽에 보시는 벤젠이라든지 오른쪽에 보시는 PX 같은 제품들인데 이 제품군들은 사실 지난 몇 년간 증설이 좀 꽤 있었다가 이제 향후에는 증설이 좀 줄어드는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왼쪽에 보시는 벤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설이 45% 정도 급감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PX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년간 증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 2023년 대비해서 증설분이 대략 80%가량 급감하기 때문에 정유사의 화학사업 비즈니스는 공급적인 부담들이 꽤 많이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석유화학 제품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은 게 벤젠과 PX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사의 화학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정유사의 화학 비즈니스는 괜찮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유 업체들의 각 사업별 글로벌 증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겪고 나면,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나면 아마 2025년도부터는 다시 정유 업황이 강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도와 중국 때문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지금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년째 그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신규 공장들,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애플 공장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디젤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석유 제품을 수출을 많이 했었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정제 설비 규모로 보면 4위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내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석유 제품 순수출이 추세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증설 차트에서 사실 인도 쪽에서 리파이너리 증설, 정유설비 증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인도는 정제설비 증설보다 수요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인도의 석유 제품 순수출이 오히려 순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 영내 수급에 인도의 순수입 전환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수년간 석유 제품 순수출을 늘려왔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3, 4년간 이 중국의 석유 제품 순수출이 급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의 탈탄소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도 탈탄소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제 설비의 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제 설비 증설을 제한하다 보니까 내수 수요는 늘어나는데 설비 증설은 제한하니까 수출 여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중국은 석유 제품 수출 쿼터라는 걸 발급을 하는데 2020년 이후로 수출 쿼터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도 순수출에서 순수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마 2025년이나 26년도가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 제품의 순수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과거에는 석유 제품을 순수출을 했는데 향후에는 순수입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아시아의 영내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둔화 영향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디젤 재고인데요. 여전히 재고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생각 외로 정유 업황은 2025년도가 되면 다시 회복되는 국면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정유 쪽은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있고 주가 또한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 쪽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글로벌리 중국의 화학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에서 25%가 되기 때문에 전체 화학 시황에 있어서는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여전히 인도의 석유화학 수요는 글로벌리 보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글로벌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아무리 좋아도 중국이 부진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티가 나진 않을 건데요. 중국이 조금이라도 받쳐주기 시작을 하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현재 인도 수요가 좋은 부분들은 충분히 티가 나기 시작을 할 거고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양책들도 나오고 있고 수요 회복의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의 수요가 얼만큼 회복될지는 향후에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의 에너지원 수입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수입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원들을 수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부분 그것들을 받아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하에서 러시아가 비싸게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한테 굉장히 싸게 에너지원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는 시장가보다 20불 정도 싸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석탄이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대략 절반 가격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굉장히 싸게 들여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가 부담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는 PPI라든지 CPI 이런 물가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죠. 물론 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물가 부담이 낮은 게 이 에너지원을 굉장히 싸게 들여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진핑의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부양책들을 써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금리 인하라든지 혹은 이구환신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이 낮은 물가 덕분에 가능한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에도 12% 회복을 했는데 올해 4월 누적으로도 10%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구환신 정책까지도 더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자동차 관련돼 있는 화학 제품들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사이클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대략 한 3번의 큰 사이클이 왔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가 한번 큰 사이클이 왔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큰 사이클이 한번 왔었는데, 그 두 번의 시기는 금리를 글로벌리 다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부양에 들어갔던 사이클이죠. 그래서 모든 화학 제품들이 순서 없이 다 같이 좋아지는 국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힘든 모습이죠. 그래서 향후에 펼쳐질 수 있는 사이클은 언제랑 닮아 있냐라고 보면 2014년과 15년부터 있었던 대략 한 3년에서 4년 사이클과 닮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중무역 분쟁이 터진 2018년까지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사이클이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던 사이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든 화학 제품들이 좋아졌던 게 아니고요.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제품들 위주로 먼저 돌아서고 그 온기가 점점 4년에 걸쳐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례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전망하고 있는 향후 석유화학 수요의 회복 사이클도 과거 2014년, 15년에 봤었던 그때의 화학 사이클과 유사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급 밸런스가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고요. 이 두 개 차트를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에틸렌의 증설 추이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SBR의 증설 추이입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 4년간 증설이 많았고요. 앞으로 한 올해 포함해서 한 2, 3년간 숨통이 좀 트이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27년과 28년을 보시면 다시 에틸렌의 증설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고요. 이때 늘어나는 설비들은 대부분 원유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바로 뽑아내는 COTC와 같은 설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납사 기반으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사실은 원가 경쟁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설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숨통은 좀 트일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업황의 개선에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부분들도 감안해 보면 업황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SBR의 증설 추이인데 아까 왼쪽에서 보셨던 차트랑 좀
많이 다른 그림을 보이죠. SBR의 증설 같은 경우는 사실 없었고 지난 한 9년간 설비 폐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증설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수년간 이 타이어 관련 체인들이 수요가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했고요. 이 SBR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사업을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 폐쇄가 나타났었던 거고요. 향후에는 그리고 친환경 타이어가 강조되다 보니까 SBR보다는 SSBR 쪽으로 증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SBR은 증설이 향후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SBR이 증설이 많냐라고 하면 향후에도 대략 연간 2에서 3% 정도의 증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에틸렌보다는 SBR의 이 업황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개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좀 더 수급 밸런스가 빨리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ABS 같은 경우는 가전이라든지 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2023년도에 증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업황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도 그리고 그 후년도를 보시면 증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림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구환 신정책, 중국의 이구환 신정책을 감안해 보면 수요 촉진도 가능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ABS는 지금은 굉장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오른쪽에 보시는 PP입니다. PP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 5년간 증설이 많았는데 향후 3년간도 과거와 비슷한 정도의 증설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사실은 업황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업황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업체가 빨리 숫자가 돌아설 수 있겠느냐, 실적이 빨리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인데 수급 밸런스가 좀 타이트한, 상대적으로 좀 덜 불리한 이런 쪽이 업황이 돌아선 속도가 좀 더 빠르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앞으로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사실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과거에는 중국 성장할 때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았었는데 중국의 자금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가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면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디레이팅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을 대체할 만한 데가 어디냐라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고요. 단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인도밖에 지금은 없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 화학 업체가 조금이라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도와 관련해서 이 인도향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업체들, 특히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업체들은 인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품목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보유한 회사들을 저희가 골라내야 되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VC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인도로 수출하는 비중이 대략 50% 정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인도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인도가 지금 현재 건설붐인데 사실 PVC 설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나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PVC를 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셀룰로스 같은 경우도 롯데정밀화학이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스페셜티 제품이고요.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인도양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인도 쪽으로 물량을 보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R과 SBR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원재료죠. 제가 앞서서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이 대략 20% 가까이 지금 4년째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타이어 수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 방금 보고 온 바에 따르면 인도의 타이어 수출량이 YY 작년 하반기에 12%
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타이어 수출량까지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아마 앞으로 이런 타이어의 원재료인 SBR과 BR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나라의 인도향 수출 비중도 당연히 덩달아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ECH라든지 에폭시 같은 제품들도 사실은 페인트에 관련된 체인인데 인도가 지금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건설 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페인트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도 아마 인도향 수출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의 수출 관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입 관점입니다. 인도의 수입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나라로부터 화학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타이어에 들어가는 BR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대략 34%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SBR 설비가 많지만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비중은 6%밖에 되질 않죠. 그러면 인도의 타이어 수출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이 좋다라는 데이터는 결국은 이게 한국 공무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인도의 가성칼륨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대략 한 72%입니다. 이 물량은 아마 유니드 물량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얘기는 인도가 가성칼륨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인 유니드가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외의 제품들 중에서도 인도가 수입하는 제품 중에서 한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향후에 인도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인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체크해야 될 건 인도 쪽으로 얼만큼 수출 비중을 빨리 늘려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화학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닝 관점에서는 수급 밸런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인도 쪽으로 얼만큼 많이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 MS가 높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유리할 겁니다. 근데 NCC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략 글로벌 비중 자체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에서 2%에 불과한 업체들이 인도 쪽으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화학업체 중에서 다운스트림에서 1등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니드라든지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 그리고 국도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다운스트림에서 대략 글로벌 MS가 적게는 20%,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차지하는 글로벌 넘버원 업체들이거든요. 이 업체들은 인도가 좋아질 때 인도 쪽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출 비중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향후의 스킴은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이 유리하다. 다운스트림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좋아질 수 있냐라고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사이클로 갈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제품군들이 하나둘씩 눈에 띌 것 같고 점점점 이 온기가 확산되는 그림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들도 올라오는 속도, 회복의 속도가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게 타이어 관련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승용차 타이어 가동률인데 지금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에 12% 늘었고 올해 4월 누적으로 10% 늘었습니다. 자동차의 판매량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중국의 타이어 수출량이 20%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현재까지도 비슷한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중국의 타이어 가동률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도도 내수 수요가 좋고 그리고 타이어 수출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과 인도가 타이어를 수출하는 지역은 미국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 유럽이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인도와 중국의 타이어 수출이 좋아졌다라는 건 결국
이 미국과 유럽 쪽의 타이어 수요도 회복되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오른쪽 보시면 미쉐린의 아리 타이어, 오이 타이어 중국 데이터인데 뭐 좋아지는 것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관련 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방 타이어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온기가 아마 원재료단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타이어 코드라든지 합성고무, 천연고무 쪽을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특히나 천연고무가 최근 들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천연고무 가격이 3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3년 내 최대치는 말레이시아 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12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천연고무 가격이 이렇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천연고무 가격이 너무 낮아서 사업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생산자들이 많이 떠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천연고무 생산량도 지금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량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병충해까지도 들면서 전반적으로 이 천연고무의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천연고무 같은 경우는 재배하는데 7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배하는데 7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천연고무 가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에서 산림벌채 금지법이라는 거를 올해 연말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사실 보고서의 내용은 없고요. 이 천연고무를 산림벌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생산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연고무를 가져다 쓰는 타이어 업체라든지 혹은 장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산림 발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인증된 그런 제품들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유럽에서 시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태국이나 코트디부아르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소작농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내년부터 이 인증되지 않은 천연고무를 썼다가 타이어를 판매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상황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리 올해 하반기에 이 천연고무 물량들을 전방업체 입장에서는 땡겨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수요가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기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천연고무 생산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다가 EUDR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업체 금지법이 EUDR입니다. EUDR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아마 천연고무 가격은 올해 하반기에 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천연고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합성고무를 좀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 SBR, BR과 같은 이 합성고무의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천연고무로 장갑도 만듭니다. 근데 천연고무 가격이 비싸지면 천연고무 장갑도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천연고무 장갑보다는 MB 라텍스로 만드는 니트릴 장갑에 대한 생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연고무 가격이 세진다라는 거는 고무 관련되어 있는 체인들을 다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연고무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고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 예를 들면 금호석유라든지 LG화학 같은 업체들이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아이템은 또 유기실리콘입니다. 유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용 유기실리콘과 고부가 유기실리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실리콘을 하고 있는 업체가 KCC입니다. KCC 같은 경우는 지금 고부가 유기실리콘 비중이 대략 한 80% 정도 되고요. 범용
범용 실리콘 제품의 비중이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부가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KCC의 고부가 실리콘 제품 중에서 오토모티브향 비중이 대략 한 24%, 25%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판매량도 최근에 괜찮고, 유럽이나 인도도 그렇고요. 타이어 쪽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부가용 실리콘도 오토모티브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KCC가 도료 사업도 하죠. 도료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나가는 비즈니스인데, 사실 오토모티브 쪽도 지금 상황이 괜찮고요. 조선 쪽도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화학 업종의 전방 산업 중에서 자동차와 조선 쪽이 제일 좋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라는 관점에서 KCC의 실리콘 비즈니스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 또 하나, 이 유기실리콘의 원재료가 메탈 실리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탈 실리콘은 유기실리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폴리실리콘이 지금 중국 때문에 심각한 공급 과잉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들이 대부분 낮죠. 그 얘기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으로 사용되는 이 원재료인 메탈 실리콘이 좀 덜 사용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은 유기실리콘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가 싸질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메탈 실리콘 증설이 올해도 많고요. 내년도도 일단은 계획 잡혀 있는 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공급 과잉, 중국발 태양광 공급 과잉이 결국은 유기실리콘 업체한테는 반사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실리콘하는 업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륨계 제품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유니드일 거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 칼륨계 제품에 있어서 글로벌 1등을 하고 있고, MS는 대략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칼륨계 제품 같은 경우는 농약이라든지 비료 쪽으로 주로 사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PER 4배, 5배가 맥스 한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칼륨계 제품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소 포집이라든지 수전의 시장인데요.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CS와 DHC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CCS에서는 탄산칼륨이 사용이 되고, DHC 같은 경우는 가성칼륨이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CCS 프로젝트라든지 DHC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흡착해주는 칼륨계 제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유니드가 MS가 글로벌리 보면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시장 하에서 수혜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수전의 설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가성칼륨이 전해 액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이 칼륨계 제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얼만큼 이 가성칼륨, 탄산칼륨이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DHC 프로젝트 중에서 글로벌리 가장 큰 프로젝트가 옥시덴탈이 진행하고 있는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라는 건데, 내년부터 공장이 가동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년부터 50만 톤 포집하기 시작을 해서 10년 뒤 10년 뒤가 되면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가성칼륨의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을 한 건데요. 그게 오른쪽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26년도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니까 사실 현재 가성칼륨 수요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2027년, 28년도가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가성칼륨의 양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요. 맥스 29년, 30년이 되면 현재 지금 가성칼륨 대비해서 연간 10%의 수요까지도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지금 옥시덴탈의 DHC 프로젝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DHC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수전의 설비, 탄소 CCS 설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전방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유니드라는 업체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로직으로 사실 다른 종목들을 지금 보고서에 넣어놓지 못했는데 관련해서 타이어 관련 체인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업체들도 글로벌 탑티어 업체입니다. 타이어 코드에서는 탑티어 업체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같은 업체도 글로벌리 보면 MS가 40% 정도 하는 스판덱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회사들도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양광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센티멘트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덕분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태양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 라인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반기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미국의 태양광 모듈 재고가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태양광 모듈의 수입량과 설치량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건데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설치량 대비해서 수입량이 대략 한 80% 정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재고가 대략 1년치 가까이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올해 데이터는 없지만 동남아 우회에서 관세가 부활하는 부분들이 올해 6월 6일부터 며칠 전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아마 재고 수입을 한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의 모듈 재고를 적게는 1년치 재고 그리고 많게는 2년치 재고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년에서 2년치의 재고를 올해 12월 안에는 다 소진시키라라고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있는 재고를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구매 수요 여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태양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에 정말 출하량을 생각하는 것만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 내에 증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올해 미국 내 모듈 증설이 대략 한 60%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10기가와트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재고도 많고 미국 내에 모듈 증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증설 안에는 중국 업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IRA 보조금을 받는 이런 업체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업체들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들은 막았지만 내부에서 증설되는 물량들은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미국 내의 재고 소진 상황이 결국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올해 2분기와 그리고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 미국의 재고가 얼만큼 소진되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 출하량이 정말로 얼만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12월까지는 있는 재고들을 다 소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구간은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재고가 많이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이 태양광 비즈니스를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마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향후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유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는 확인하는 시점일 것 같고, 오히려 화학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업체 위주로 실적이 개선되는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준비된 발표를 마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